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행정법 축조 해설 2강 행정절차법 1장 총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강의한 화면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예, 이 행정절차법의 어떤 그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행정절차법이죠. 예, 행정절차법. 이 행정절차법의 기본 취지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적법 절차에 관한 규율을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죠. 그 기본 입법 목적이. 그래서 근데 원래는 이 적법 절차 원칙은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이 되고 있죠. 이 강의안에 제가 기재한 바와 같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적법 절차 원칙은 원래는 형사소송 절차에 적용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 1항은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적법 절차 원칙은 그러한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에 있어서도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절차라고 판례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사건에서도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기면, 위반하게 되면 그 행정 처분의 그 하자가 되고요.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당연 무효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판례에서 다 일관된 그런 입장인데요. 보시면 하나 제가 예를 보겠습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침입적 행정 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의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반드시 거쳐야 된다. 거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가 된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적법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면, 그리고 명백하다면 취소 사유를 넘어서 당연 무효 사유가 된다는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이 하나 대표적인 판례를 하나 들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 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 전 적부 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 예고 통지 후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 전 적부 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 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 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 전 적부 심사 결정과 과세 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 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다. 과세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과세 전 적부 심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전 족보 심사 제도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 절차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라고 하는 판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적법 절차 원칙의 법적 의미는 이렇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러한 행정 절차와 적법 절차란 그 법적 의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바로 제가 서두에 얘기한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행정절차법 은 이제 이번 강의 시간하고 그 이후에 몇 번의 강의 시간에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1장 총칙에 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몇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칙의 모든 조항을 다 제가 얘기하기는 시간상 어렵고요. 제1장 총칙은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행정절차법 반드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출제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 중에서 특히 제4조 신의 성실 및 신뢰 보호에 관한 조항을 보면 1항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은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바로 이제 신뢰 보호 원칙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판례에서 이 신뢰 보호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을 해서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판단을 하는데, 그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라고 일관하게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청이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두 번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세 번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네 번째,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 번째, 그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요 요건은 지문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지문으로 나올 수가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뢰보호 원칙, 다시 말하면 행정청이 어떠한 국민 개인에게 어떤 신뢰를 줄 어떤 의견 표명을 했고, 그 의견 표명을 믿고 그 국민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 나중에 행정청이 그러한 표명이, 그 의견 표명이 법령에 위반한다라든가 하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그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면 설사 그것이 법에 근거한 처분이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5조 투명성 조항도 있고,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에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그런 그 내용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제4절 송달 및
기한의 특례인데요. 이 송달과 이 송달의 조항이 왜 필요하냐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이 그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도달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달주의 원칙상 도달되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송달의 효력이 언제 이루어지고 그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1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와 제15조가 그리고 제16조가 이러한 송달 그리고 기간 및 기한의 특례와 관련해서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14조 송달 조항을 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그러니까 전자 이메일이 되겠죠. 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 우편 주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항부터는 교부 송달, 정보통신망 송달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조항을 찬찬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대법원 판례 하나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처분을 송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그 송달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송달하지 않아도 되는가에 문제 있어서 대법원의 원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 고지서의 교부 송달 및 우표 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 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 납세 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그 처분의 그 수령자, 처분의 대상자가 그 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분의 송달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 행정 절차, 즉 이 송달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 보장이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대방이 알고 있어도 송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5조가 이제 송달의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5조 제1항은 송달은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원칙. 그런데 문제는 해석상 이 도달의 의미가 무엇이냐가 중요한데요. 실제로 또 사건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의 도달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 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실제로 처분 상대방이 알았어야 그 송달의 효력, 여기서 도달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그 처분 상대방의 그 내용을 받고 알았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같은 동거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받았으면 이미 이제 송달의 효력은 발생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효력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제2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즉 이메일로 전자문서로 송달한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3항이 그러한 이제 송달인 경우에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이래서 공고, 그 송달이 공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고 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공고에서 달리 정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조 4항이 공고를 하는 그런 그 요건을 정했는데,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법 축조 해설 2강 행정절차법 중에서 제1장 총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